2022년 3월부터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탄소 중립의 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비톡톡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1편과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의 박종순 구리인프라 연구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전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2021년 9월에 이제 제정이 되고 10월에 공표가 된 이후에 2022년 3월부터 곧 시행이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2년 3월부터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지정, 그리고 지자체에서 탄소 관련 통계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지자체 단위로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의무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사실은 비비톡톡 1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이나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이 뭐 수송 부문이라던가 건물 부분 그리고 흡수원 이렇게 등으로 나누어서 7대 부문별로 이렇게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그 지자체 그리고 공간 단위의 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문별로 이제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 단위로 정책이 시행되면은 어떤 이 부문별에서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를 이제 압축적으로 개발한다든가, 이것은 어떤 직접적으로는 탄소 감축과는 관련이 없지만 압축 도시를 개발하고 나면 이제 교통량을 줄이게 되어서 이제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부문별 접근보다는 공간적 접근법이 여러 부문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구체적으로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네, 맞습니다. 네, 현실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문별 접근을 넘어서서 이제 개별 부문들이 어떻게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다 정밀한 통계 지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시작 단계인 것 같고, 그 지자체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는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예, 좋은 질문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지자체 행정구역별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국제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스콥 1, 2, 3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스콥 1은 그 행정구역 내부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산정하는 것이고요. 스콥 2는 이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것, 스콥 3는 행정구역 외부에서 배출되는 것을 산정을 해서 스콥 1, 2, 3에 따라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고요. 박사님, 그러면 그 아까 직접 배출은 이해가 쉬운데요. 간접 배출은 어떤 것이 예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전기는 화석 에너지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군요.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범위를 3단계까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지자체 단위로 그 인벤토리를 구축한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영국에서는 찾아보니까 2000년 초반부터 이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격자망이나 1km by 1km 공간 단위 격자망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단위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격자망 지도가 작성되고 있었고요. 2007년부터 지자체 단위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선진 사례네요, 박사님. 우리나라보다 한 15년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그 구축된 인벤토리 지도가 실제로도 정책에 활용되기도 했나요, 박사님? 예, 그 격자망 지도 같은 경우는 그 수소 배관망을 이제 국토 전역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격자망 지도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 최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그 수소 배관, 수소 파이프라인을 이제 설치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격자망 지도가 활용되고 있었고요. 또 지자체 단위에서는 그 캠브리지 시 보니까 이 어느 건축물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또 차량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 사업을 선정하는데도 이 지자체 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을 잘 파악하고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인벤토리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간과 지자체 단위로 그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영국의 사례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박사님께서 혹시 정책 제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무엇보다도 스타팅 포인트, 우선순위에 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우리나라가 어느 지역에서 또는 어느 지자체에서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토지 이용 계획이나 도시계획과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수단을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인벤토리가 구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별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흡수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탄소 흡수원을 조성을 얼만큼이나 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업에 대한 그 구상하고 추진하는 데도 이런 인벤토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실천 과제의 전제는 그 정확한 통계 자료, 인벤토리 구축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탄소라는 조금 막연한 목표치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탄소 감축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면 지금은 탄소 중립의 시대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흡수되는 온실가스 양이 넷제로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확한 정량적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현황과 관련된 지도 구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포인트를 딱딱 잘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 국토연구원은 오늘 비비톡톡 그 주제와 마찬가지로 그 환경 그리고 도시와 공간, 주택 문제, 한반도와 국제사회 등 그 국토 계획과 인프라뿐만 아니라요, 국토와 관련된 모든 그 주제를 연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보고서 비비톡톡은 앞으로 국토연구원의 여러 연구 과제를 여러분께 쉽고 빠르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